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간 민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시작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까지 겪고도 끝없이 당쟁으로 끝을 향하던 조선은 영조 정조 시절을 지나고 다시 세도 정치에 물들어 있던 조선의 고종의 등극과 그의 아버지 이하응의 야심찬 정책으로 제대로 되어가는 듯 했으나 같은 쇄국의 길을 걷던 일본은 1853년 7월과 1854년 2월 이른바 흑선 사건에 굴복한 그 무렵 이른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이라는 침략 교육을 받은 자들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커나갈 때 조선은 1866년 2월 23일을 시작으로 봄여름 가을로 이어진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간 그해 8월 21일 쳐들어온 프랑스군이 10월 13일 물러갈 때까지의 병인 양요를 외적을 물리쳤다는 자만심에 빠진 운현대감은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중국 남부에 대한 욕심을 모르는 채 어리석게도 척화비를 세워 권력 강화에 여념이 없을 때 일본은 막부를 청산한 제국주의 명치유신을 시작으로 1872년 부산 외관 점령 사건을 일으켜 조선의 힘을 시험하였으나 응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대원군 정적들은 1873년 섭정을 끝내고 주상의 친정이라는 대명분을 앞세워 정권을 쟁취하였으나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태 정치로 돌아가 매관 매직과 왕후 세력을 등에 업고 부패로 점철되었던 1875년 9월 20일 일제는 미국을 모방한 운요 사건을 일으켜 1876년 조선에 강압적인 불평등 강화도 조약을 맺던 이듬해 급진 정한론자 사무라이 사이코 다카모리가 많은 것을 잃은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간파한 그가 먹잇감으로 조선을 주장 결국 내전에 패하여 할복한 그 무렵 지평 단월에 살면서 그를 익히고 학문에 정진하여 입신을 꿈꾸던 선비 영린의 이야기가 시작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서양의 천주교를 사람이 하늘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접목한 수은 최재우의 동학이라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민중의 힘과 이를 막아선 무능한 왕조가 자초한 국제전 속에서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간 백성의 이야기가 이 글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섭을 제공한 기득권이나 불을 붙인 동학이나 불을 끄지 못하고 청에 불을 꺼달라고 요청한 조정, 불 끄겠다고 들어온 청, 맘대로 들어온 일, 불난 집에서 도적끼리의 싸움에 죽어나간 주인, 우리는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이 땅을 되찾기 위한 수많은 애국지사의 이야기보다 그분들의 뒤에서 열심히 싸우다 격동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간 평범한 민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서로를 혐오하는 한일 양측에서 아니 침략자들 아니 침략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서입니다. 인류 역사의 남의 나라 침략 행위를 자국의 국력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서 은근슬쩍 침략 행위를 집단적 애국주의로 변형시킨 예가 허다하지만 특히 이래 전국시대를 마감시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그는 일본의 영웅일지라도 사무라이들에게 영지를 나누어주는 농공행상을 하고도 나누어줄 영지가 모자라자 조선을 침략해 정과를 사람을 죽인 수를 귀로하다가 코로하여 코 무덤까지 만든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로 포장되었고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이 일본이 나갈 길이라는 이름으로 침략 정당화 교육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이래 위정자들은 전범들을 합사한 신사를 참배하여 주변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비합리적인 것을 애국의 이름으로 침략을 합리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그걸 정치에 이용하여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국민이 되면 폭력이 난무하여 자국의 치안이 불안한 불행한 나라가 됩니다. 거기에 본의 아니게 협조가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이를 이용하는 일에 극우 정권은 우리나라보다 더 공포심을 일으키고 집단 선동을 하여 평화헌법을 개헌하여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 합니다. 거기다 남의 영토를 자기 것이라고 빼앗아 와야 한다고 쇠뇌시키고 적대감까지 심어 그걸 빼앗아 와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일본의 후세들이 침략자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평화를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침략의 구실로 작용하여 이웃 국가와 자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이걸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국주의와 극우 극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종교 또한 내가 믿는 종교와 다르다고 다른 종교를 탄압과 복수로 사람이 서로를 죽이는 것이 종교의 진실이 아닐진데 말입니다. 인류 공영의 사상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자국의 지도자를 부끄러워하고 멸시하는 풍조가 일어나야 하고 사람을 해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늘인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자들 또한 지탄받아야 할 인류의 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권력에 눈이 먼 위정자들의 사람 잡는 사상을 다 벗어버리고 지탄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약소국을 침략하는 총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위정자의 술수로 인하여 전장의 소용돌이로 말려 들어가지 않는 인류애가 싹트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인류공영 가치관의 한 줌의 미랄이 되고 푼마음에서 허공에 날려버리더라도 한자 한자 써내려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린 장가를 가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끼울 무렵 괴나리 보찜을 맨 두 젊은이가 보산정이 보이는 곳에 들어서자 약속이나 한 듯이 열심히 걷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고 찾을 것도 없으면서 땅만 보고 걷다가 이따금 하늘을 보지만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도 붉은 저녁 노을도 두 사람에겐 맑고 고와 보이질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괴나리 보찜이 무거운 것도 아닌데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이내 보산정 옆길로 들어설 때는 아예 디딤걸음이 되어 세 걸음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게 걸었지만 벌써 한터 가는 길을 지나 왼편으로 난 길목에서 자, 잘 가게나 하며 영린이 손을 흔들자 계멱의 발걸음은 종전보다 조금 빨라졌다. 계멱과 헤어져 집으로 향하는 영린은 아버지 근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가문에서는 수대에 걸쳐서 입신하지 못하다가 넷째 숙부가 재작년에 당상관이 되고 나서 아버지 근호는 더 열심히 해보라고 했지만 벌써 두 번째 낙방을 한 것이었다. 축 처진 아들의 어깨를 본 아버지 근호는 예측이나 한 듯이 장죽에 담배를 눌러 담고 말려서 부셔놓은 쑥 부스러기 쏘시개와 차돌을 꺼내어 부싯돌에 마찰을 시켜서 불을 붙여서 빨아들이더니 심사가 불편한 듯 사랑방을 나가셨다. 영린은 무슨 큰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버지 근호는 조상 대대로 동두천 탑거리에서 살았지만 몇 대를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지내다. 근호의 할아버지가 슬하의 삼형제를 두고 효성이 지극하여 순조 때 효자 정문을 하사받아 가문의 체면을 겨우 세우고 나니 우리 집안도 벼슬을 해서 집안을 빛내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진태는 셋째로 슬하의 아들 다섯을 두었으나 큰아버지 진만이 손이 없이 돌아가시자 근호의 큰형 선호를 양자로 족보에 올리고 얼마 후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는 큰아들 선호와 동두천에 살면서 집안을 이끌고 계셨다. 그렇게 근호는 진태의 장남이 되어 장가를 들자마자 조상 대대로 살던 탑거리를 떠나 이곳 단월에 정착하여 기련의 춘부장께서 정문댁 둘째라고 꼬박꼬박 태코를 불러주며 대우를 해줄 만큼 자수성가를 하였다. 그러던 중 넷째 동생 기호가 과거의 급제에 근호가 부러워하던 차에 5살 먹은 둘째 영린을 기련의 사랑방에 있는 서당에 보내게 되었는데 영린은 머리가 명석하여 6달도 안 되어 천자문을 띠자 친구 기련의 춘부장이 칭찬을 아끼지 않아 야심에 불을 지른 건 넷째 숙부가 당상관이 되고 나니 아버지는 더 열심히 해보라고 채근했지만 지난 을해년 이어 20살이 된 무인년인 올해도 낙방하고 말았다. 다음날 새벽 첫 달기 회를 치고 나자 시전 중 왕유 위천전가를 읊고 있는 영린의 낭낭한 소리가 사랑방에 잠든 근호의 귓전에 들리자 어제 일은 잊은 듯 흐렸던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갠 가을 하늘을 대한 것처럼 기분이 상쾌하여 아무렴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비란 아들의 글 읽는 소리에 기운이 솟고 어미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다. 얼마 후 형수가 첫 아들을 낳아 내리 사랑이라고 아버지 근호를 비롯한 온 식구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금상첨화라고 이듬해엔 계멱의 춘부장 기련의 중매로 평장 산어머리에 사는 경주희 씨 집안의 16세 되는 둘째 딸과 영린이 정혼이 되어 바로 납치 준비에 들어갔다. 근호는 부인 선민에게 붉은 보자기를 준비하라고 이르고 지필묵을 내어놓고 영린에게 먹을 갈게 한 다음 종이를 꺼내어 5번을 접어서 영린의 사주인 김희생 정월 26일 미시생으로 적게 하고 편지도 쓰게 했다. 보교신정에 존체후 이시만중 이소 앙이소구구지지 이우며 제가 친사는 체단 록정 하오니 영길시하심이 여하 하오리까. 여불 비복류기몽계여 하오니 한문경행 이온이다. 엎드려 편지를 받자오니 근간에 존체만중하십니까. 저의 자식 혼사는 이미 허락하심을 받았사오니 저의 가문의 다행이며 경사이옵니다. 가르치심에 따라 사성 단자를 보내오니 혼인 일자를 회신하여 주심이 어떠십니까.
존조, 금배상장, 무인년 9월 15일, 안동 후인, 김근호 재배 라고 쓰고 봉투를 만들어 앞면에는 이생원대 가집서 임납이라고 적고 뒷면에는 금봉 사성이라고 적어 봉투에 넣게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아버지 신주가 모셔져 있는 사당에서 돗자리를 깔고 주가포회를 상위에 준비하고 봉투를 올려놓고 영린이 재배를 한 다음 선민이 가져온 붉은 보자기에 쌌다. 영훈아, 예, 어머니. 너 쟁걸음으로 개동인에 가서 개동 아버지 조반 드시러 오시라고 해라. 잠시 후 이번에 중신을 한 친구 박기련이 왔고 몇 번 수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과 반주가 몇 잔 오가고 식사를 끝난 뒤 사주단자는 기련의 손으로 넘겨졌다. 그 무렵 산어머리 사신의 집에서는 얼마 전 기련으로부터 신랑 집에서 사주단자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안에 정욱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마련하느냐고 부산을 떨고 있었다. 신부의 아버지 사신도 사랑의 자리를 깔고 소반을 준비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점심 무렵 도착한 기련을 맞아들였다. 소반 위에 사성을 받아서 개봉하고 소반 위에 얹혀서 안채로 보내졌다. 그리고 사당으로 가져다 포와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하고 사랑으로 건너와 기련과 마주 앉아 태길에 대하여 의논을 했다. 아무래도 추수가 끝나는 10월 중순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리 날을 보아 두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인데요? 10월 16의 날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도 저물고 하니 누추하더라도 저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내일 가지고 가서 전하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지요. 사시는 아들 연수를 불러서 인사를 시켰다. 인사 올려라. 이번 연휴에 중신을 하신 단월 박생원이시다. 제 아들놈입니다. 연수가 절을 올렸고 사시는 지필묵을 준비하여 연수에게 연길과 서신을 쓰라고 하였다. 연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련의 앞에서 정성을 들여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그날 밤 사시는 사위의 사주를 꼽아보며 초중년의 역마살이 들어 찝찝해하면서도 그래도 시오는 권세를 누리는 사주라 잘 살겠지 하며 위안으로 삼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기를 사당에 고하고 청색 보자기에 싸서 기련의 손에 넘겨졌다. 그날 근호는 김정문 대카집사 임납이라고 쓰인 연기를 받아 열어보니 연길건 을미 곤계의 전유구 9일 사시, 납해 10월 9일 유시, 대례 무인 10월 16일 술시, 우 귀동 10월 18일 진시라고 쓰인 연길과 답서가 들어있었다. 복승화한 하오니 가마무량 이오이다. 금미심자시의 존체우만중 이 앙위구구지지라. 제어와 친사는 기승주단 하오니 한문경사라 연길록정 하오니 장제외시 하심이 여하 오 여불비보규 존조금배 상장 무인년 9월 16일 경주 후인 이사신재배 해석. 장제는 신랑 옷의 치수를 말함인데 신부 집에서 신랑의 옷을 만들어 주려고 할 때 그 치수를 알려달라는 뜻. 편지를 받자오니 감사한 마음 한량이 없습니다. 근간에 존체만한 하십니까? 저의 여와 혼사는 이미 사성 단자를 받자오니 저의 가문의 경사이옵니다. 결혼 일자를 가려서 삼가 보내오니 신랑의 의복 치수를 알려주심이 어떠하오니까? 그노는 사당에 고하고 부인에게 영린의 의복 치수를 적어 달라고 하여 의향장을 만들어 보냈다. 그리고 동두천 형님을 비롯한 친지에게 영린의 혼사날을 알렸다. 의향장을 받은 산어머리에 사시는 사위에게 입힐 도포를 만들기 위해 옥양목을 사왔는데 옥양목은 청나라 수입품으로 수제품인 국산보다 곱고 넓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생산한 것을 중국을 걸쳐서 들어온 것인데 처음에는 궁중에서 수입해 쓰던 것이 차츰 혼수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수공업으로 생산하던 무명배는 일본으로 수출이 되던 시기에 옥양목은 중국에서 사서 썼다. 후에 일본으로부터 광목이 수입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흐른 뒤였으니 일본의 개방 시기와 조선의 개방 시기의 차이는 별로였는데 위정자들은 뭘 했는지 사신의 부인 정옥은 시집갈 딸 연희와 영린의 의향장을 보고 남편 사신의 옷과 비교해가며 옷을 마름질해 나가며 얘 기장도 품도 내 아버지하고 비슷하겠다. 그래서 연희는 신랑은 아버지 정도의 풍채로 증조할아버지가 효자 정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집살이가 만만하지만을 않을 것이라는 짐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고 그저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다. 사시는 딸 연희에게
내가 장자에게 시집을 가면 장이나 농을 해줘야 하겠지만 차자에게 간이 예비가 반다지와 노구솥 하나를 맞추었으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시댁이 효자 집안이라 예의범절에 각별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각별히 훈육을 하였다. 잔치를 여들이 앞둔 선미는 옥수수 한 마를 맷돌에 타개 시루에 쪄내고 시켜서 누룩과 섞어서 술을 담았다. 다음 날 선미는 찹쌀 한 마를 금선에게 내어주며 담그라고 했다. 영훈아 솔잎 뜯으러 가자. 예, 어머니. 하고 영훈을 불러 솔잎을 뜯어다 씻어 건져놓고 금선이 씻고 이로운 찹쌀과 섞어 시루에 앉혀서 쪄내고 식혀서 누룩을 섞어서 술을 담갔다. 그리고 다음 날은 수수를 늠그고 데껴 시루에 쪄내어 약간 식은 다음 엿길금 가루를 3배 주머니에 넣어서 따뜻한 물을 붓고 주물러서 엿기름물을 만들어서 수수밥이 잠기도록 붓고 삭혀서 3배 자루에 넣고 짜내어 가마솥에 넣고 졸여서 조청과 엿을 만들었다. 추수를 끝낸 근호는 잔치 아흘에 전에 한지를 9번 접어서 영민에게 다음과 같이 적게 하였다. 때는 깊어가는 가을에 존체만복하십니까? 저의 둘째 아들 영린이 이미 성장하였으나 배필이 없더니 높이 사랑하심을 받아 귀한 따님을 아내로 삼게 해주시니 이에 옛 어른의 예의에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삼가 나폐의 의식을 행하니 살펴주시옵소서. 무인년 10월 아흘의 안동의인 김근호 재배 혼서지를 써서 선민이 가져온 내 귀에 청색 술이 달린 검은색 비단 보자기에 혼서를 싸서 금봉이라고 쓴 띠를 3개를 만들어 상중하로 풀로띠를 만들어 붙여서 혼서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선민은 함에 한지를 깔고 면 한 피를 넣고 5개의 오방 주머니를 만들어 붉은색 주머니는 잡기를 쫓는다는 붉은 밭을 99개를 3번이나 세어보고 왼쪽 아래에 넣고 파란색 주머니에는 참고 잘 살라고 찹쌀을 99개를 세어서 위쪽에 오른쪽에 넣고 분홍색 주머니에는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목화씨 99개를 세어서 왼쪽 위쪽에 넣고 연두색 주머니에는 절개를 지키고 순결하게 살라고 향나무를 깎은 조각을 한 줌 넣어서 오른쪽 아래에 넣고 노란색 주머니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라고 노란 콩 99개를 넣어서 가운데다 넣었다. 그리고 근호는 그 위에 홍색 종이에 홍색 비단을 싸서 청색 명주실을 동심결을 짓고 청색 종이에 홍색 비단을 싸서 청색 명주실로 동심결을 짓고 음을 상징하는 청단을 먼저 넣고 그 위에 양을 상징하는 홍단을 담고 종이를 덮고 쌀이나무 가지로 혼숫감이 놀지 않게 잘 눌러서 납폐물 목이련 일단 일종일단 무인년 10월 안동우인 근호 재배이라고 쓰인 물목이 적은 봉투를 넣고 함을 닫고 빨간 보자기로 내 귀를 맞추어 싸매고 남은 귀를 모아매고 한지로 정성껏 감고 그리고 금봉이라 쓰고 지고 갈 수 있게 무명 8자로 멜빵을 만들고 석자 정도가 땅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는 고리로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선미는 봉채 떡을 만들기 위해 찹쌀 3대 붉은 팥반대를 내어주며 며느리 금선에게 쌀은 씻어서 담그고 팥은 씻어서 솥에 안치고 삶으라고 시켰다. 팥이 어느 정도 삶아질 무렵 금선이 쌀을 바구니에 건져서 절구에 넣고 찌어 가루를 만드는 동안에 선미는 팥이 잘 익었는지 혹여타지는 않는지 살피며 솥뚜껑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며 살폈다. 그렇게 팥고물을 만들고 새벽같이 일어나 시루에 시루 밑을 대고 찹쌀가루 반을 부어서 한 켜를 안치고 팥고물을 조금 두텁게 골고루 펴고 그 위에 나머지 찹쌀가루를 붓고 잘 펴고 가운데 대추와 밤을 박아 솥에 물을 붓고 시루를 얹고 솥과 시루 사이를 떡이 설지 않도록 찹쌀을 찧어서 도드미로 칠 때 남은 무거리를 다시 찧어서 반죽을 길게 지어서 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삥 둘러 시루번을 붙이고 불을 떼서 정성껏 찌는 동안에 근호와 영준 영리는 사당에 고하고 함을 내왔다. 시루를 떼어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시루번을 칼로 떼어냈다. 그리고 선민이 시루번을 먹으며 이걸 먹으면 허리가 안 아프다다는데 하면서 늘 시루번을 먹을 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또 했다. 금선도 웃으며 집어먹었고 옆에 있던 행랑에 사는 차포수의 안사람인 부용도 집어먹었다. 봉채 떡 시루는 소반에 얹어서 대청으로 옮겨지고 그 위에 함이 얹어졌다. 그리고 행랑채에 사는 차포수와 옆집에 사는 마 서방이 점심 후 함을 지고 기련을 따라 산어머리로 떠났다. 일행은 해질역의 산어머리 입구에 도착했고 차포수와 마 서방은 큰 소리로 함사시여 함사시여 라고 외치며 천천히 동네에 들어섰고 동네 아이 대여섯이 구경이 난 듯이 따라다녔다.
신부집 입구에는 신부의 오빠 연수를 비롯한 가까운 친척 몇 사람이 바깥마당까지 나와 있었다. 먼저 연수가 정중하게 기련에게 인사를 올리고 사랑채로 안내를 했고, 기련은 자연스럽게 차포수 일행과 떨어져 연수가 안내하는 대로 사랑방에 들어가 사신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 밖에서는 약간의 장난이 있었다. 함사시오 함, 사지요. 이리로 오시오. 먼 길 달려왔더니 배도 고프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함을 맨 차포수가 엄살을 피웠다. 그러지 마시고 저 안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들어갑시다. 아, 여기서 한잔하고 갑시다. 사랑채 대문에서 승강이 하고 있었다. 자자, 여기 있습니다. 표주박에 막걸리 한 잔을 건네자 받아 마신 차 포수가 한 발짝 떼어 놓았다. 마부도 한 잔 줘야지 하면서 마 서방에게도 한 표주박에 막걸리가 건네졌고, 물만 먹어서 그런지 영 기운이 없네. 아, 여물이여, 저 안에 뜨끈뜨끈한 게 준비되어 있어요. 자, 목을 축였으면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장난을 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면서 대문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고 나서 장난이 끝났다. 대청에는 병풍이 쳐져 있었고, 소반 위에는 봉채 떡시루가 놓여 있었고, 사신과 기련이 들어와서 사신은 병풍을 등지고 서고, 오른쪽에는 기련과 함을 진 차 포수가 섰고 왼쪽에는 연수가 섰다. 그리고 기련이 혼서를 연수에게 건네주니 연수가 혼서의 봉인을 벗기고 사신에게 받들어 올렸다. 그리고 사신이 봉투에서 혼서를 꺼내어 본 다음 다시 봉투에 넣어서 연수에게 건네주자 연수는 다시 봉인띠를 다시 끼웠다. 사신이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납패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연수가 기련이 있는 곳으로 와서 기련과 연수가 차포수가 메고 있던 함을 벗어서 봉채 떡시루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기련과 차포수 연수는 상해 남쪽, 그러니까 대청 바깥쪽으로 옮겨서고, 사신은 연수가 서 있던 곳으로 옮겨와서 상을 향해 두 번 절을 하고 함을 사당으로 옮겨놓았다. 그날 저녁 정옥은 봉채떡 가운데 박아두었던 대추와 밤을 주발 뚜껑에 퍼가지고 와 연희에게 먹으라며, 이걸 먹어야 아들, 딸 잘 낳고 잘 산단다. 그리고 시집 가면 웃 어른 잘 모시고 옛말에도 있듯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지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날 차포수는 처가에 들려서 자고 기련과 장포수는 사랑방에서 자고 다음날 사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신을 받아서 돌아왔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존체만복하십니까? 저의 아이에게 배필의 자리와 정중한 패백을 보내주셔서 깊이 깊이 감사옵나이다. 경주 후인 이사신 제배. 잔치 전날 형님 선호를 비롯한 건호, 기호, 인호가 왔다. 오랜만에 오영재가 모두 모이니 온 집안이 떠들썩하였다. 집안의 제일 어른인 연로하신 어머니 이야기부터 나왔다. 올해 75이신데도 정정하시다고 했다. 어머니는 17의 효자 정문집 둘째 아들 진태와 결혼을 해서 엄격한 시어머니 슬하에서 선호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선호가 2살 때 손윗동서 집만의 부인이 죽어서 졸지의 맏며느리 역할을 맡아 하셨다. 그렇게 홀씨 어머니와 호라비가 된 시아주버니까지 수발하면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4년을 살았는데, 근호가 2살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래로 건호와 기호를 낳고 기호가 5살 되던 해에 시아주버니 집만이 죽어서 그렇게 완전한 맏며느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태 뒤 막내 아들 인호를 낳고 살림을 이끌어온 효자 효부로 인근 답거리는 물론 포천까지 칭송이 자자한 분으로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이 모시고 있는데, 기꺼이 단월까지 오시겠다고 했으나 모시고 올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2살 난 증손자 하덕이까지 자손이 15이나 되었다. 손자 중에는 인호의 아들 상훈이가 7살로 제일 어려 종영제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44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기호의 이야기가 나왔다. 기호는 넷째로 어려서 머리가 명석하여 일찍이 과거를 보아 지금은 당상관에 올랐는데, 하늘이 모든 복을 주지 않는지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선호가 입을 열었다. 기호자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재수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럼 이렇게 만난 김에 결정을 보죠. 하고 근호가 거들었다. 영찬이가 올해 몇 살이지? 18인데요. 하고 건호가 대답했다. 참 작년에 결혼했지. 영설이는 몇 살인가? 15살인데요. 그럼 영훈이는 몇 살이지? 근호가 9살이라고 했고 상훈이는 7살이고 적당한데, 인호는 아들이 둘이고 근호와 건호는 아들이 셋이나 되니 영설이와 영훈이가 적당한데,
나의 어린 영훈이를 데려다 기르는 게 낫다는 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근호가 영훈이를 불러서 다시 기호 내외에게 절을 올리게 하고, 영훈아, 이제부터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라. 네. 그리고 형 결혼식 끝나면 한양 작은아버지 댁에 가서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선미는 화가 나고 섭섭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는 이런 반구도 없이 막내 아들을 양자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 그렇다고 좋은 일을 앞두고 화를 낼 수 없어서 속으로만 사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호의 부인 길민이 다가와 손을 잡으며 형님 죄송해요. 제가 잘 키울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래 자네를 믿고 보내네. 잘 키우게. 고마워요. 형님. 그날 저녁 근호는 영린에게 오늘 밤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 처가가 되는 집안은 학문이 높은 생원댁이므로 한치의 예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는 말과 내일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한 여자의 지아비로서 책임과 혼례를 치름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선미는 첫날 밤에 들어가서 해야 할 절차와 특히 신부가 나이가 어리니 놀라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족두리를 시작으로 옷의 고름이 어디에 어떻게 있고 어떠한 순서로 풀고 벗겨야 하는지 일러주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부산하게 영리는 성복을 하는데 달령포를 입고 흉배를 달고 사물을 각대를 띠고 사물을 쓰고 목화를 신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당에 거하고 계명의 집에서 빌려온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다. 이번 혼행의 후왕상객인 큰아버지 선호가 뒷짐을 지고 크게 팔을 휘휘 저으며 걸어갔다. 한편으로 정옥도 전날 저녁 연희를 앉혀놓고 연희야 시집을 가면 시부모 잘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댁은 증조부께서 효자 정문을 받은 집이니 각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윗동서하고도 잘 지내고 아래에 9살 시동생이 있다고 하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내가 가장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랑이 20살이니 첫날 밤은 안심이 되지만 옷을 벗길 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고 절대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빼면 소방 맞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께 옷을 곱게 차려입고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큰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한다. 아마 짧게는 사흘이나 일해 길게는 세일해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정옥이 연희의 머리를 빗겨서 곱게 따내려갔다. 이제는 연희의 머리를 빗겨주는 것도 따주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머리를 올려 쪽을 쪄서 비녀를 꽂아주며 우리가 넉넉지 않아도 너에게 몸종을 달려보내려 했으나 너의 언니에게 딸려보내고 나니 지금은 마땅한 아이가 없고 차자에게 간이 얼마 있지 않으면 살림은 날 테니 그때까지 참고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머리는 따을 줄 아니까 되었고 머리는 이렇게 돌려서 올리고 비녀를 이렇게 고정을 해야 한다고 몇 번을 일러주며 해보게 했지만 눈에 차지 않아 다시 쪽을 쪄 주었다. 그리고 눈에는 외미를 발라서 눈을 크게 뜨지 못하게 하고 분을 바르고 연지와 곤지를 찍고 속꽃, 단속꽃, 고쟁이, 속치마, 두루마기 치마 그 위에다 무지개를 입고 밑단에 금박을 박은 홍색의 대란치마 스란을 두 층 붙인 치마에 자주색 회장을 넣은 삼회장 노랑 저고리를 입혔다. 겉옷으로는 원삼을 입혔고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빼고 어여머리에 긴 칠보가 박힌 은비녀를 꽂고 홍색사에 금박을 박은 앞댕기를 양쪽에 내렸다. 뒷댕기인 큰 댕기 주렴을 내리고 머리에는 칠보로 장식한 족두리를 쓰고 구름무늬 술을 놓은 비단신 당해를 신고 대대를 앞가슴 양쪽으로 내려놓는 동안 사시는 사당에 오늘 혼사를 알리는 의식을 올리고 있었다. 영린 일행은 두루봉을 넘어 오시경에 산어머리에 도착하였다. 안내인을 따라 신부집 서쪽에 있는 이웃집 사랑에 들었고 나귀는 그 집 마당가에 메어 놓았다. 조금 뒤 전안리 준비가 되었다며 연락이 와 영린이 연희의 집 마당에 도착하여 대문 앞에 이르니 집사가 소리쳤다. 서출차. 지문의 동면잎. 영린 동쪽을 향해 섰고 나무 기러기를 아는 안부가 영린의 뒤에 섰다. 장인 사신이 대문 밖에 나와 서쪽을 향해 섰다. 이때 영린은 처음으로 장인을 처음 볼 수 있었다. 영린은 3번 읍했고 장인 사신이 1번 읍했다. 기러기 아범이 기러기를 영린에게 넘기는데 영린이 기러기 머리를 왼쪽으로 향하여 안았다. 장인이 들어가 대청 위에 놓인 전안상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섰다. 영린이 대문을 들어서는데 깔아놓은 멍석을 짓궂게 잡아당겨서 넘어질 뻔했다. 동네 젊은이들이 장난을 친 것이다.
따라 들어가 서쪽으로 해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섰다. 북쪽에는 병풍이 쳐져 있었다. 영린이 상 앞에 꿇어앉아 기러기 머리가 서쪽으로 향하게 놓고 손을 높이 들었다 내리면서 절을 2번 했다. 주인의 답배 없이 장모 정옥이 나와서 전한상을 들고 윗방으로 들어갔다. 영린은 이때 처음으로 장모의 얼굴을 얼핏 볼 수 있었다. 자그마한 분이 약간은 야위어 보였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윗방 문이 열리고 22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연희가 나와서 영린의 맞은편에 섰다. 신부를 처음 보지만 얼굴은 2 손을 어깨 높이로 들고 있는 데다가 원삼 소매에 가려져 볼 수가 없었고 아까 본 장모만 하고 약간 야위어 있었다. 영린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읍했고 연희가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여기까지 전하니. 영린이 서쪽으로 내려가고 연희도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앞마당에 있는 대례청을 향했다. 봉당 앞 앞마당에 차려진 교배상에는 솔가지를 꽂은 병에는 홍실이, 대나무가지가 꽂힌 병에는 청실이 걸려 있었고 양쪽 촛대에 켜진 촛불은 작은 바람에도 꺼질 것처럼 팔랑이고 있었다. 그리고 쌀 대추밤이 주발수북이 용떡 2사발과 수탉 1마리가 다리와 날개가 묶여서 퍼뜩이지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고 가끔 불편한지 다리를 뻗쳐가며 용을 쓰고 있었다. 신랑과 신부 앞소반에는 안주로 콩나물 1접시 그리고 주병이 놓였다. 영린은 동쪽에 서서 북쪽에 있는 상을 향하여 서고 연희는 서쪽에서 북을 향해 섰다. 신랑 신부의 집사가 제자리에 섰다. 영린이 동남쪽으로 와서 신부 측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씻었다. 영린이 동쪽에 서고 연희는 절시중을 드는 언니 연선의 부축을 받아서 서쪽에 섰다. 연희가 연선의 도움을 받아가며 먼저 2번 절을 하였다. 영린이 1번 절을 하였다. 이번에도 연희가 연선의 도움을 받아가며 2번 절을 했다. 영린이 또 1번 절을 했다. 여기까지 교배래. 영린이 신부에게 읍하고 앉았다. 연희도 몸을 굽혀 답례하고 앉았다. 영린의 좌측에 있는 집사가 잔을 영린에게 주었고 우측에 있는 집사가 술을 따르고 연희의 좌집사 올케가 잔을 연희에게 주고 우집사 연선 연희의 언니가 술을 따랐다. 영린과 연희는 잔을 눈높이만큼 받들어 올려 서약을 하고 잔을 내려 옆에 있는 빈 그릇에 부었다. 여기까지가 서천지래. 영린과 연희의 좌측에 있는 집사가 잔을 받아서 제자리에 놓고 영린과 연희가 앉아서 작은 소반 위에 있던 접시에 옆에 있던 콩나물을 담았다. 영린의 우측 있던 집사가 소나무 가지에 걸려있던 홍시를 왼 손목에 걸치고 연희의 우측에 있던 집사 연선과 대나무 가지에 있던 청시를 오른 손목에 걸쳤다. 술잔을 교환할 때 누구의 사자인가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영린과 연희의 좌측에 있던 집사 올케가 잔을 내려주자 우측의 집사 연선과 각각의 잔에 술을 따랐다. 영린과 연희는 잔을 가슴 높이까지 받들어 서약하고 영린은 술을 반쯤 마시고 연희는 잔을 입술에 갖다 대고 마시는 척하고 각각 우측에 있는 연희 집사에게 주었다. 그 잔을 받아든 각기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상대편 좌 집사에게 주었다. 각 좌 집사는 영린과 연희에게 잔을 옮겨주었다. 영린과 연희는 잔을 가슴 높이까지 받들어 서로의 서약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남은 술을 마셨다. 연희는 마시는 신용만 했고 각각 집사에게 잔을 주었다. 그 잔을 받아든 좌집사는 상대편 우집사에게 잔을 주고 돌아가고 그 잔을 받은 우집사는 원래 있던 자리에 잔을 올려놓았다. 여기까지가 서배우래. 양측의 좌집사가 잔대 위에서 잔을 내리고 각 우집사가 상위에 있던 표주박을 나누어 갖다가 잔대 위에 올려놓았다. 각각의 좌집사가 잔을 영린과 연희에게 주고 각각의 우집사가 술을 따랐다. 영린과 연희는 표주박잔을 들어 술을 마시고 우측에 있는 집사가 표주박잔을 가져다 상위에 합해놓고 손위에 걸쳐 놓았던 청홍실을 원래 있던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 가지에 걸쳐 놓았다. 영린이 일어섰고 연희도 수모 연선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영린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읍을 했고 연희가 허리 굽혀 답례했다. 영린과 연희는 각자 다른 방으로 나갔다. 여기까지 금배래. 윗방에 있던 연희는 저녁을 먹는 둥마는 둥언니 연선이 화장을 고쳐주었고 정옥의 손에 이끌려 건넌방으로 건너가니 화조 그린 병풍 앞에는 작은 주안상이 촛불을 밝히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랫목에는 새로 지은 원앙금 침에 2동베개가 놓여 있었고 윗목에는 요강 방석 위에 놋 요강이 앉혀져 있었다. 정옥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잘 자거라. 그리고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된다.
하고 방을 나갔고 잠시 후 영린이 안내를 받아서 들어왔다. 연희는 정옥이 일러준 대로 술병을 들어 고개를 숙인 채 술잔에 술을 따랐다. 영린은 이때 비로소 연희의 얼굴을 자세 볼 수 있었는데 조금 갸름한 얼굴에 아직 어려서 시집살이를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연희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방문에 하나둘씩 구멍이 뚫리며 신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영리는 우선 술 한 잔을 비우고 선민이 일러준 대로 5개의 주발 중 빈 주발을 찾기 위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밀어서 무게감이 없어 보이는 주발 뚜껑을 열었다. 그 주발에는 실이 들어 있었고 밖에서는 신랑 오래 살겠네 했다. 이번에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빈 주발을 찾아서 뚜껑을 열었다. 밖에서 빈 주발이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겠구먼 했다. 이번엔 주발을 만져보니 따뜻한 게 밥주발 같아서 다른 주발 뚜껑을 열었고 쌀이 가득 든 주발이 나오자 밖에서는 부자 되겠다고 했다. 밥주발이 아닌 다른 주발 뚜껑을 열자 엽전이 들어있었고 돈도 많이 벌겠네 했다. 마지막 남은 주발을 열어보니 예측한 대로 밥이 담겨 있었고 그 옆 접시에는 들기름을 발라 구운 김이 담겨 있었다. 우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밥을 김에 싸서 먹었다. 그렇게 2번을 먹자 밖에서 혼자 먹지 말고 한 입 싸서 먹여주라고 했다. 난감한 게 금방 행동에 옮기면 가벼워 보일 것 같고 안 먹이면 무정해 보일 것 같고 그대로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한 번을 더 싸서 먹고 적당한 크기로 밥을 김에 싸 연희의 입 가까이 가져가서 먹으라는 신용을 했다. 그때 연희는 비로소 영린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지난번 어머니 정옥과 지은 옥색 도포가 촛불에 비추어 더욱 멋져 보였다. 그것도 잠시 젓가락에 집혀있는 김밥을 가벼이 받아먹을 순 없었다. 자, 먹어봐요. 어서요. 아이고 안 먹어도 배부른 모양이네요. 하면서 날름 먹어버리자 밖에서는 그래도 한 번 더 먹여보라고 했다. 작아서 안 먹나? 하면서 김밥을 크게 싸 연희의 입 가까이 가져오더니 받아먹질 않으니 날름 먹어버렸다. 너무 커서 안 먹나? 하면서 밥을. 1알 2알 3알 이게 바로 3알 곱제기라는 것인데 하면서 밥새 알을 넣고 조그맣게 싸서 먹으라고 권하다 너무 장나하면서 먹어버리니 밖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잔뜩 긴장하고 있던 연희도 웃음이 나왔다. 이 모든 게 신랑 신부를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어 영리는 횃대 귀에 갓을 벗어 걸고 도포와 두루마기를 벗어 횃대에 걸어놓고 족두리를 벗기는데 족두리에 앉아있는 작은 나비가 파르르 떨고 있었다. 족두리와 양쪽으로 느려있던 대를 떼어서 반지꼬리에 놓고 뒷땡기 앞땡기 그리고 긴 은비녀를 빼내었다. 앞서 배 달린 놀이개를 떼는데 이 영린의 손에 연희의 가슴 떨림이 느껴져 떼어내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었지만 떼어서 반지꼬리에 넣었다. 원삼을 벗겨서 횃대에 나란히 걸고 영린은 병풍을 끌어다. 문 쪽을 가리고 촛불을 상위에 있던 숟가락을 눌러서 껐다. 영린이 부스럭거리는 걸 보니 데님을 풀고 버선을 벗는 모양이다. 그리고 요강의 소변을 보는 모양인데 소리가 이상하게 작게 들렸다. 그렇게 가슴 뛰게 하는 초야가 치러지고 영리는 잠이 들었다. 연희는 참고 참았던 소변을 보는데 요강에선 소리가 나지 않았다. 연희는 어떻게 눈은 붙였었는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달기 2번째 회치며 우는 소리에 깨어보니 신랑은 여전히 꿈나라인 것 같아 다시 소변을 보았는데 역시 조용했다. 다시 깜빡 잠이 들었었는데 달기 3번째 우는 소리에 다시 깨어보니 갑발기 무렵이 되었는지 어슴푸레하게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여 뒷정리하고 엄마가 조그만 호로병에 담아주며 집안의 큰일 때만 조금씩 아껴 쓰라던 동백기름을 손바닥에 살짝 묻혀 흐트러진 머리에 바르고 얼레빗으로 빗고 있는데 신랑이 일어나려는지 몸을 뒤척여 수건에 손을 닦고 대접의 자리끼를 따라서 주니 벌컥벌컥 들이켰다. 신랑은 일어나 옷을 입고 버선을 신고 데님을 메고 병풍을 옆으로 돌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영린을 본 장모가 빻은 소금과 양치질할 물을 바가지에 떠주었다. 양치질이 끝나자 대야에 따스한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고 세수를 마치자 새로 꺼낸 무명수건까지 건네주었다. 그러는 사이 연희는 얼레빗으로 머리를 빗고 닦고 옷을 입고 이불까지 개어서 반다지 위에 얹어놓으며 요강 뚜껑을 열어보니 솜이 들어있어 요강에서 나는 소리에 민망함을 줄이려는 엄마의 작은 배려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때 신랑이 들어와서 저 하면서 연희가 말을 더듬자 왜 그러시오 부인. 이게 최초로 나눈 말의 시초였다.
머리 빗으셔야죠. 아, 예. 여기 빗하고 경대는 여기 그리고 동백기름이 필요하시면 여기. 아, 고맙소. 그렇게 짧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연희는 콩닥거리는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었다. 밖으로 나오니 엄마가 그래 잘 잤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나마 세수를 하니 조금 가라앉은 듯하였다. 방으로 들어오니 신랑은 이미 의관을 정제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린이 밖을 나가니 차 포수가 어제 준비해온 패백을 들고 와 있었다. 연희와 함께 들어가 영린이 사신에게 2번 절을 하고 정옥에게도 2번 절을 하자 정옥이 1번 절을 했다. 그리고 상위에 패백을 올렸다. 그리고 연희 할머니껜 1번 절을 올리고 작은아버지에게도 1번 절을 했다. 처남 연수와 손윗동서 한필과는 맞절을 어린 연희의 동생 13살 경수의 절을 받았다. 그리고 정옥의 앞을 아장아장 걸어가는 연수의 아들이 있었다. 이어 바로 사당으로 가서 사신의 조상님께 안동 김영린이 감히 뵙나이다. 그렇게 한나절이 정신없이 지나고 점심을 먹고 조금 지나니 동네 젊은 사람 몇몇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영린을 가로막고 옆집 사랑방으로 끌고 갔다. 각오는 하고 왔지만 그래도 약간은 불안했다. 그래 남의 동네 처녀를 훔친 도둑을 잡아왔으니 그냥 보낼 수는 없지 하면서 다짜고짜 발목을 묶어 긴 석가래를 끼워 가운데 달아매고 둘이서 어깨에다 걸어서 거꾸로 매달았다. 여봐라 사령. 이자가 우리 동네 이생원댁 규수를 훔쳐가려는 도둑이 틀림없느냐. 영린이 엄살을 하며 아닙니다. 그저 그 규수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놈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면서 다듬이 빵망이로 발바닥을 때렸다. 아이고 사람 죽네 하면서 영린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 그 말을 누가 믿느냐. 우리 장모한테 물어보시오. 그래 사령 가서 장모를 불러오너라. 조금 후 정옥이 술병을 들고 교자상을 연수와 한필이 들고 들어왔다. 아이고 장모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이자를 더욱 쳐라. 다시 발바닥을 다듬이 빵망이로 치면서 술 몇 동이 한 동이요. 너무 적어 하면서 발바닥을 때렸다. 아이 구구구나 죽네. 장모님 하면서 엄살을 부렸다. 10동이 그러면 너무 많다고 또 1번 때리고 3동이 그래 이번만 봐준다. 그럼 안주는 쇠고기 3근 그건 너무 질겨서 못 먹어. 돼지고기 닭근 너무 많아. 1대 더. 아이고 이 사람들아 내 사위 좀 봐주게 하면서 정옥이 이번에는 사정하면서 비는 신용을 하면서 우선 한 잔씩 들고서 하라고 했다. 그럼 한 잔하고 하세. 그 바람에 술을 먹기 위해 내려놓고 술판이 벌어지면서 발바닥 맞는 것을 면했지만 술 상대는 5이 넘고 혼자 받아먹기 힘들 것을 짐작한 동서 한필이 들어오자 여기 큰 도둑도 왔네 하면서 옆에 같이 앉혔다. 그리고 선어 순배가 돌 때까지 같이 있으며 받아 마셔주었다. 그리고 한필은 변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고 몇 번 변소를 갈 적마다 둘씩 따라 나서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간신히 유시 무렵 뒷간에 나온 것을 연수가 부축을 해서 신방에다 눕혀주었다. 갑발기 무렵 영린이 깨어나자 연희는 마련해둔 자릿기를 입에 대주었다. 이틀째 밤을 보내는 사이에 연희의 마음속에는 벌써 영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날 정옥은 밤새 쪄낸 닭을 채반에 올려서 식혀서 목기에 담고 밤과 대추는 작은 채롱에 담아서 쌌고 조금 큰 채롱엔 이바지 음식이 빠진 게 없나 일일이 살펴가며 넣고 약주가 든 도자기 병은 마개를 단단히 막아 새지 않고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게 한쪽 구석에 잘 넣어서 뚜껑을 닫아 보자기로 쌌다. 반다지에는 연희의 옷을 넣었고 깔고 잤던 이부자리도 보자기에 쌌다. 아침을 먹고 나서 연희의 건넌방으로 따라온 정옥이 화장과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데 무엇보다도 쪽을 혼자서 쪄보라고 했는데 어설프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해보라고 했으나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연희가 겨우 꽂은 비녀를 빼고 다시 쪽을 쪄서 비녀를 꽂아주고 어제와 같이 원삼을 입히고 쪽두리까지 씌워주며 떠날 준비를 해주는데 자꾸만 나오는 눈물을 감추느냐 몇 번을 연희 몰래 소매 끝으로 훔쳤다. 어느새 정옥의 눈가엔 그렁그렁 흘러내리기 직전까지 고여있는 눈물을 본 연희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들고 있었다. 잠시 후 신랑과 같이 안방으로 건너가 언니의 도움을 받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언니의 부축을 받으며 원삼 자락으로 흐르는 눈물을 감추고 가마로 향했다. 신랑이 가마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고 언니 연선이 영린에게 다가가 배운 것이 부족하여 얘를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윽고 가마 문이 닫히고 연희는 어깨가 들썩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영린이 나귀를 타고 앞섰고 혼행길에 나섰던 선호 일행이 서고 가마가 서고 뒤에는 연희의 작은아버지와 지게의 반다지를 진 사람, 이불을 진 사람, 패백함을 진 사람들이 따라 나섰다. 한참을 울다가 옆을 보니 어제 그제 신방에서 썼던 논요강이 놓여 있었고 예외 없이 속에는 솜이 깔려 있었다. 연희는 새댁이 오줌을 누는 게 그렇고 해서 보지 않고 참았으나 귀를 기울여 밖에 동정을 살펴보니 다룬의 고갯길을 넘어서 가마를 내려놓고 잠깐 쉬는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런 배려로 요강의 소변을 보았고 처음엔 짐을 거의 지지 않았던 신랑 측 사람들이 번갈아 짐을 지고 미시경에 보룡골로 들어서고 있었다. 보산정을 오르내리며 뛰어놀던 영훈이와 또래들이 보룡골로 들어서는 가마를 보자 집으로 다름질하며 새색시 가마 온다. 새색시 가마 온다. 영훈이가 달려오는 것을 신호로 부산해졌다. 이윽고 가마는 보산정 옆길과 박원겸 신도비를 지나 시집인 영린의 집 대문을 들어와 건넌방 툇마루에 걸쳐지고 나귀를 타고 가마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영린이 가마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였다. 연희가 가마에서 내려서 첫걸음을 옮기려고 하니 앞에는 바가지가 엎어져 있었다. 언니 연선이 일러준 대로 오른발에 약간의 힘을 주어 밟아서 깨트리고 나니 이번엔 방문 바로 앞에 솥뚜껑이 엎어져 있었다. 언니 연선으로부터 일러준 대로 뛰어넘으려니 솥뚜껑은 약간 작았으나 문지방이 너무 높았다. 그렇다고 문지방은 밟으면 벼가 거꾸로 팬다고 귀가 닳도록 들으며 자랐는데 조심조심 다가가 눈을 질끈 감고 껑충 건너 뛰어넘었다. 종아리가 문지방에 약간 닿았으나 조금 휘청했을 뿐 무사히 넘어서 깔린 방석에 앉았다. 그 사이 영리는 방에 들어가 무사히 다녀왔다고 근호 내외에게 절을 올렸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패백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연희를 수모가 부축하여 대청으로 데리고 나갔다. 작은아버지 기호가 홀기를 읽으며 진행을 해나갔다. 남녀 가중시림 남동서양 여서동양. 패백을 받을 사람들이 남자들은 동쪽에 서고 여자들은 서쪽에 섰다. 영린이 연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연희는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다. 연희가 영린을 따라와 상이 놓여있는 대청 바깥쪽에 섰다. 근호와 선민이 병풍이 처진 앞자리에 앉았다. 연희가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근호에게 4번 절을 하였다. 연희가 상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그리고 수모가 대추와 밤이 담긴 패백을 들고 오른쪽 뒤에 섰다. 집사가 패백을 연희에게 넘겨주었다. 연희가 패백을 상 위에 올리고 연희는 일어나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4번 절을 하였다. 근호는 패백을 손으로 어루만졌다. 연희가 선민에게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4번 절을 하였다. 연희가 선민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수모가 시어머니께 올릴 패백을 들고 왼쪽 뒤에 섰다. 연희는 수모가 주는 닭이 담긴 패백을 받았다. 연희가 꿇어앉아 시어머니의 상위에 패백을 올렸다. 연희가 일어나 허리를 굽혀서 예를 표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4번 절을 하였다. 연희가 집사가 인도하는 대로 영린의 왼쪽에 섰다. 그리고 영린은 2번, 연희는 4번 절을 하였다. 여기까지 형구고래. 바로 상면으로 들어가 큰아버지 선호 내외가 앉았다. 그리고 절을 2번 하였다. 다음 건호 내외, 기호 내외, 인호 내외 차례차례 지나가고 영준 내외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연희가 큰절이 아닌 평절을 하는데 먼저 시작하고 영준 내외가 나중 시작하여 먼저 일어나고 나서 연희가 일어났다. 그 다음 영수 부부와 똑같이 했다. 그리고 시동생 영훈이 서쪽에 서고 연희가 동쪽에 서서 영훈이 먼저 절을 시작하고 연희가 나중에 시작했는데 9살 영훈이 보고 형수가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는 거라고 선민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건만 영훈이 먼저 일어났다. 그런 다음 사촌 시동생들이 한꺼번에 서서 절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이가 있는 사람은 늦게 일어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형들이 하는 대로 늦게 일어나고 아주 어린 시동생들은 먼저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조카 치영이는 아직 어려서 절을 받지 못하고 끝났다. 여기까지 현우존장 및 제친. 그리고 상이 차려졌다.
정옥이 싸서 보낸 음식에 모자라는 것을 가미해서 차려지고 연희가 손을 씻고 상 앞으로 다가가 꿇어앉아 잔을 씻어서 친정에서 가져온 술을 집사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서 올렸다. 근호가 잔을 비우자 음식에 덮여있던 뚜껑을 열어놓고 뒤로 물러나서 4번을 절을 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선민에게도 똑같이 하고 선민의 오른쪽 뒤에서 다 드실 때까지 2 손을 모으고 다 잡수시기를 기다렸다. 여기까지 괴우구고래. 기우가 이어서 구고예지가 있겠다며 준비를 하라고 했다. 영린이 고개를 숙여 읍하자 연희가 허리 굽혀 답례했다. 연희가 영린을 따라서 근호의 오른쪽 앞에 섰다. 영린이 연희를 남쪽으로 향하게 세워두고 근호의 뒤로 돌아서 왼쪽 뒤에서 서쪽을 향해 섰다. 집사는 잔에 술을 부어 받들고 신부의 왼쪽 앞에 북향에 서세요. 연희가 수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남쪽을 향해 4번 절을 했다. 연희는 꿇어앉아서 집사가 넘겨준 술잔을 받아서 옆에 있는 대접에 조금만 남기고 부었다. 연희가 서쪽 끝으로 옮겨 앉아 서쪽을 향해 꿇어앉아 술을 마셨다. 연희가 일어나 잔반을 집사에게 주고 수모는 잔반을 받아 원자리에 놓았다. 연희가 수모의 부축을 받아가며 남쪽으로 4번 절을 하였다. 연희는 한 걸음 더 남쪽으로 가서 남쪽을 향해 꿇어앉았다. 근호가 말했다. 훌륭한 교수를 며느리로 맞이하니 우리 집안의 경사구나. 내가 본댁 어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을 테니 내가 달리 잃을 말이 없다. 스스로 알아, 도리를 다 알아. 선민이 한마디 했다. 너의 아리따운 모습을 보니 마음이 기쁘구나. 안하게 도리는 집안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 딸 낳아 우리 가문을 더욱 번창케 해다오. 하면서 선민이 시집 올 때 가져온 놀이개를 주면서 이걸 내게 줄 터이니 잘 간직하도록 해라. 했다. 연희가 돌아서서 허리를 굽혀 서약하는 예를 표하고 4번 절을 하였다. 근호와 선민이 나갔다. 그리고 모두 앉아서 물린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영린이 다가와 고개를 숙여 수고했다고 읍했고 연희는 허리를 굽혀서 답례했다. 여기까지 구고예지. 그리고 연희 앞에는 잘 차려진 교자상이 들어왔다. 그리고 연희가 상을 물리고 나자 선민은 남은 음식을 정옥이 싸보낸 그릇에 다시 잘 싸서 다음 날 떠나는 연희의 친정 사람들 편에 들려보냈다. 여기까지 구고향지로 새 며느리를 대접했다는 표식인 것이다. 그러고 영린과 연희의 새살림 방은 건넌방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행랑에 정해졌다. 얼마 전까지 차포수가 살았는데 영린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 연희가 신혼방으로 가면서 보니 집은 기역자인 안채와 니은자인 사랑채로 되어 있었다. 그날 연희는 피곤이 쌓여서 잠자리가 바뀌었는데도 곧 잠이 들었고 이튿날 세수를 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근호 내외에게 문안 인사를 했다. 이번엔 수모가 없이 하려니 힘이 들었다. 부엌에 나가서 금선을 도우려 하자 금선이 극구 만류하며 돌려보냈다. 영린의 형님이 되는 시아주번이 영주는 영린보다 3살이 더 많았고 그 부인 그러니까 연희의 형님이 되는 금선은 영준보다 1살이 많은 연상이었다. 그러니 연희보다 8살이나 더 먹은 24살로 친정 오빠나 언니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